여러분들은 평소에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언제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 친한 지인은 단돈 500만 원을 딸에게 이체했다가 세무서에서 날아온 1200만 원 세금 폭탄에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폭탄과도 같은 법안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자녀 결혼 준비를 위해 보내는 지원금, 심지어 명절에 용돈으로 보내는 돈까지 모두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세무 전문가인 박지현 박사님은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세무 분야에서 활동해온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박지현 박사는 세무서장 출신으로 수천 명의 의뢰인들을 세금 폭탄으로부터 구해낸 입증된 실력자로 그의 조언은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돈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사촌이나 육촌 친척과의 거래까지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무려 90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무공무원들은 2025년 5월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면 최대 10% 연간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분의 가족 간 돈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할 강력한 동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자녀에게 보내던 용돈, 부모님께 드리던 생활비, 형제 자매와 나눈 금전적 도움이 모두 증여세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가족에게 돈도 보내면 안 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합법적인 9가지 핵심 전략을 활용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뒤에 시행될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사실상 여러분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공무원들은 여러분의 통장을 마치 자신의 보너스 통장처럼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수록 자신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박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조사 건수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왜 위험한지, 어떤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변화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무공무원들이 여러분의 세금으로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은 거둬들인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세무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세무 공무원들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10%가 세무 공무원의 개인 통장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면 세무 공무원 개인에게 1,000만 원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놀라운 구조입니다. 박지현 박사는 이 제도의 가장 무서운 점이 세무 공무원들이 타협의 여지 없이 최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사이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세금을 덜 물리면 자신의 보너스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국세청이 가동 중인 가족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개인의 계좌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배우자나 자녀뿐 아니라 사촌, 심지어 육촌까지 추적이 가능한 초강력 감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조카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먼 친척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는 것까지 모두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면밀히 추적하여 신고되지 않은 증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에게 돈을 절대 보내면 안 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활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활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생활비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매달 같은 금액을 규칙적으로 보내는 패턴은 세무 공무원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입니다. 이런 금액은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첫 번째 원칙은 송금 메모를 반드시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보내지 말고 5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학원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메모에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송금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영수증, 납입 확인서 등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켜도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실제로 어떤 패턴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을 모른다면 세무조사에서 방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명 책임이 세무서가 아닌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세무서가 이것은 증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돈을 주고받습니다. 세금 폭탄의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정기적인 고액 송금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나 부모님께 보내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정기적 증여로 의심합니다. 특히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패턴은 세무 공무원들의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박지현 박사의 30년 세무 경험에 따르면
매달 100만 원 미만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명절이나 생일마다 보내는 정기적 송금입니다.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보내는 패턴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송금은 특별한 날에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정기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미성년 자녀 계좌로의 입금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돈을 넣는 행위는 세무조사에 확실한 타깃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주택 구매 전후의 자금 이동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이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 조사 시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신용카드 대납과 정산입니다. 부모님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 이 정산 금액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나 학원비를 대신 내고 부모가 나중에 그 돈을 보내주는 패턴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요소는 다가오는 상속을 대비한 사전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갑자기 자녀에게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다행히도 합법적으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빙자료입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적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박지현 박사는 세무조사 시 이런 증빙자료만 있어도 80% 이상은 문제없이 통과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명목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생활비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 기준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정도까지는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나 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공제 한도, 그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자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세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소득세를 낸 돈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소득세를 냈는데 이 돈을 자녀에게 주면 또다시 최대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 비속간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10년간 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박지현 박사는 이런 장기 계획이 없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 결혼 시 한꺼번에 큰 돈을 주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금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1억 원 이상부터는 30%를 넘어갑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교육비와 의료비는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부터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 2,4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 3% 할인율이 적용되어 2,047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고 과세 표준 50만 원 미만은 비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 2,4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 시점의 가치만 인정되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값이 올라 5천만 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으로 2억 1,700만 원 이하의 무이자 대여가 있습니다. 세법상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가 없으며 이는 증여세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주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세금 폭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무이자 차용의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동되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차용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단순한 메모가 아닌 정식 계약서 형태여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씩 상환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이 모두 자필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무이자 차용이 진짜 대여임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약속대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줬다면 매월 50만 원씩이라도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기정기금 증여의 활용으로 특히 어린 자녀나 손자녀에게 유용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면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할인 효과가 커지므로 출생 직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동명의 활용으로 특히 부동산 구매 시 유용합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전체 금액을 지원하기보다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녀 스스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두 사람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의 직접 납부입니다. 자녀의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증여가 아닌 부양 의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며 특히 고액 거래는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송금 확인증, 은행 거래 내역서, 상환계획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이체 메모의 활용으로 모든 계좌 이체 시 반드시 구체적인 용도를 메모에 남겨야 합니다. 5월 생활비, 학원비 지원, 원금 상환 등 명확한 목적을 기재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관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송금 목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 원 보낼게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캡처해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현금 거래 자제입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가 필요하다면 여러 은행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증여세 공제 한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런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 간 필요한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과 증여세 공제 한도를 함께 활용하면 부부가 자녀에게 최대 5억 3,400만 원까지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억 1,700만 원, 이부부 각각 무이자 차용 5천만 원, 이부부 각각 증여세 공제의 합산 금액입니다. 게다가 양가 부모님 모두가 도와주면 이론상 최대 10억 6,8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는 양가 부모님 모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법적인 세금 전략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 포탈은 범죄이며 적발 시 원금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지현 박사는 30년간의 경험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는 만큼 탈세보다는 합법적인 절세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차용증 활용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5년 전 손자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2억 원을 지원했다가 세무서로부터 6,500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김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그냥 계좌 이체만 했을 뿐 어떤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81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같은 금액을 손녀에게 지원했지만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차용증의 작성과 실제 상환 여부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손녀로부터 소액이라도 원금을 상환받는 과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부터 박 할아버지가 사용한 차용증 작성법과 실제 상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 2억 원정 2억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차용 기간과 이자율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해도 되는 경우는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그 이상이면 반드시 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1대1 금전거래에서 이자 소득세율은 최대 27.5%로 상당히 높지만 증여세율 최대 50%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 초과 금액은 이자를 받고 이자 소득세를 내는 것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한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박 할아버지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양측에 잡힐 서명이었습니다. 도장만 찍거나 컴퓨터로 인쇄한 서명보다 자필 서명이 법적 효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증 원본과 사본을 나눠 각자 보관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실제로 약속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손녀는 매월 15일에 정확히 50만 원씩 할아버지 계좌로 입금했고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상환 기록이 있어 세무서에서는 이를 진짜 대여로 인정했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9세 이민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용한 방법은 증여와 무이자 차용의 조합이었습니다.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무이자 차용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증여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했고 차용 부분은 완벽한 차용증과 함께 매월 상환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할아버지는 모든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었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 활용은 가족 간 자금 지원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83세 최광석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손자의 결혼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3억 원이 필요했던 최 할아버지는 무이자 차용 한도인 1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차용증을 작성했고 남은 금액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처리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총 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무이자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 할아버지는 손자뿐 아니라 손자의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추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양가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면 신혼부부는 무이자로 최대 8억 6,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상환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7세 장병철 할아버지는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실제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인정되어 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월 소액이라도 규칙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라면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도 상환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워지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상환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활용하면 가족 간 자금 지원을 세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거래의 위험성과 안전한 현금 관리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부분을 건너뛰신다면 단 한 번의 현금 거래로 세무서에 적발되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75세 윤태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모아둔 현금 3억 원을 손자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현금을 집에 보관해 오다가 손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한꺼번에 은행에 입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윤 할아버지는 현금을 여러 날에 걸쳐 조금씩 나눠 입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매일 6천만 원씩 입금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와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윤 할아버지의 6천만 원 입금은 매일 국세청에 보고되었고 일주일간 연속으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는 특이한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의해 은행 직원이 이런 분할 입금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패턴을 스머핑이라고 부르며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윤 할아버지는 3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에 사는 80세 정호진 할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도 손자의 결혼을 위해 현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려 했지만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은 여러 은행 활용하기였습니다. 하루에 한 은행에서 900만 원씩 5개 은행을 통해 총 4,5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각 은행마다 900만 원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인 1,000만 원 아래이므로 자동 통보되지 않았고
여러 은행에 나눠 입금하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6일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안전하게 입금한 후 손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82세 한상훈 할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고 세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매달 50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입이 있었던 한 할아버지는 이를 모아 4억 원을 손녀의 유학 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사업자 통장에 매달 임대 수입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4억 원의 현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했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문제없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 자금을 손녀에게 지원할 때도 증여세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관리했습니다. 현금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부동산 거래 전후와 상속 발생 전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78세 임창석 할아버지는 아파트를 판매한 후 현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일 전후로 국세청은 특별히 현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특히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집중 감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액의 현금 입출금은 무조건 의심 대상이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거래는 위험합니다. 대전광역시의 77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현금 3억 원을 인출하여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가 인출한 3억 원은 모두 부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이라면 과거 입금 내역, 사업 수입이라면 사업자 통장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금 입출금은 한 번에 1,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가능하면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현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용도와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면 현금 거래로 인한 세금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81세 김태영 할아버지의 현명한 현금 관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가지고 있던 현금 5억 원을 손자 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매우 계획적으로 10년에 걸친 장기 증여 계획을 세웠고 매년 공제 한도 내에서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직접 관련 기관에 납부하여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현금 보관은 가정에 보관하지 않고 안전금고를 대여하여 보관했으며 필요할 때마다 소액씩 인출하여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으로 김 할아버지는 5억 원을 모두 세금 없이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무조사의 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84세 오태식 할아버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서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자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소득에 비해 너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억 원을 지원했고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오 할아버지는 평소 금융거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관해둔 자료는 예금 통장, 주식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이전 1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5억 원의 자금이 정당하게 형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에 사는 79세 강민호 할아버지는 손녀의 결혼을 위해 3억 원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손녀에게 보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3억 원 중 5천만 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처리되었지만 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약 7,500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유형과 각각의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의 첫 번째 유형은 일반 세무조사로 개인이나 법인의 전반적인 세금 신고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 82세 황수영 할아버지는 40년간 운영해온 제조업체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할아버지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평소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 왔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자금 거래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아들에게 회사 지분을 일부 이전할 때도 정확한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일부 환급받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앞서 언급한 자금 출처 조사로 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시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77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서울에 4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포항에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전 주택 매도 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 주택의 매매 계약서와 실거래 신고서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로 상속이나 증여 발생 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85세 김수철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특별히 주의했던 것은 상속 발생 전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 처분과 증여를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병환 중에도 모든 의료비 영수증과 간병인 비용 증빙을 철저히 보관했고 이를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고액 현금 거래 조사로 앞서 설명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와 연계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80세 박정원 할아버지는 하루에 4천만 원의 현금을 입금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박 할아버지는 이 돈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전통시장 가게의 매출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통장 내역과 매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거래의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 증여 및 상속 관련 신고서 등을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당황하지 말고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준비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시간을 활용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충북 충주시의 78세 최경석 할아버지는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간단한 파일링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모든 금융거래를 연도별, 용도별로 분류하여 별도의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자금 이동에 관한 모든 차용증, 증여신고서, 생활비 지원 증빙 등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세무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81세 이종태 할아버지는 세무조사를 경험한 후 세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주요 금융거래와 세금 관련 사항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철저한 기록과 증빙자료 관리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부분을 놓치신다면 세금 폭탄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88세 윤명호 할아버지는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윤 할아버지가 은퇴 후 모은 6억 원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나눠주고자 했으나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모든 자금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전략을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증여세 공제 한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 활용입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부부가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양가 부모님이 모두 활용하면 최대 8억 6,8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한 대로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능한 한 직접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증여가 아닌 부양 의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은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며 특히 가족 간 거래는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체 메모를 활용하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전략은 현금 거래의 최소화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루 1,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고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로 인해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받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83세 조명준 할아버지는 세무서 출신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조사 건수가 최소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명 책임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자녀 결혼 시 신혼집 마련, 자금 지원, 미성년 자녀 계좌로의 정기 입금, 고액의 현금 거래 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돈을 많이 벌어도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세금으로 절반 이상을 잃는 어리석은 실수를 방지해 줍니다. 대전광역시의 79세 이승만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 때문에 절반 이상을 잃고 보니 평생 국가를 위해 세금을 냈는데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억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자금 관리로 평생 모은 재산을 온전히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부를 대물림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이런 지식만 있다면 부자들처럼 효율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박지현 박사는 30년 넘게 세무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고객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계획과 철저한 증빙자료 관리라고 합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사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세금 포탈이 아닌 정당한 세금 계획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금 전문가 못지않게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동산, 세금, 투자 관련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